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1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해설을 맡은 EBS 장재혁입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던 드디어 4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뒤로 가면서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 뭔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쉬운 문제도 틀린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앞쪽에 나와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좀 거기다가 좀 힘을 쏟고 이제 뒤에 시간 좀 안배해가면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어려운 질문들이 좀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가뜩이나 시간도 부족한데 문제 자체 혹은 지문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좀 당황한 친구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쪽에 좀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3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절대 좌절할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직은 준비해 나가는 단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동안 우리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혹은 내가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실력을 쑥쑥 성장시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요 9월 학평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실력 쌓기 위해서 확인해 볼 첫 번째 세트는 바로 요것입니다. 34번에서 37번 문제 세트를 저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갈래복합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 지문에는 고전시가, 연시조가 한 편이 나왔고요. 그다음 나 지문 같은 경우에는 수필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가지문에 나와 있는 연시조 같은 경우에 시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접했을 법한 작품이고 혹은 처음 보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작품의 제목을 보고서 충분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 글의 주제의식은 무엇인가를 파악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수필이라는 갈래가 되게 생소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오히려 나글을, 나지문을 분석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작품을 분석해야 되는지 살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3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조 혹은 시, 현대시도 그렇고요, 고전시가도 그렇고요, 작품을 분석해 나감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제목이에요. 제목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제목을 딱 보니까 가작품 같은 경우는 안민영의 매화사라고 하는 작품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막 충분히 활용을 하는 거야. 배경지식을 머릿속에 막 뒤져서 나 고전시가에서 요 매화라고 하는 소재가 나왔을 때 보통 어떤 의미를 띠고 있지? 혹은 매화라는 소재를 담고 있는 다른 작품들 내가 알고 있는 것 있었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흔히 고전시가에서 매화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매화가 보통 지조 혹은 절개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바탕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매화도 과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작품의 제2수라고 나와 있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고 성근가지, 연약하고 엉성한 가지, 너를 믿지 않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요,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인, 즉 매화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매화를 너라고 표현했다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의인법이 쓰였구나 정도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화자는 매화를 보면서 이 매화가 어리고 성근가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사실 믿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눈 기약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라고 이야기해요. 눈이 오면 피겠다라고 하는, 꽃을 피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능히 지켜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매화가 두세 송이 피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눈이 오는 겨울 추운 날이기 때문에 꽃이 개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겠지만 그 춥다라고 하는 시련,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매화가 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매화를 달리 평가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약속을 지킨 것이 매화라고 하는 거야. 촛불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향부동 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추운 날씨에 피는 것뿐만 아니라 매화를 가까이 가서 사랑하면서 바라보게 되니까 목까지 암향부동 밑에 설명 나옵니다.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돈다라고 이야기하죠. 향기조차 너무 좋은 겁니다. 그윽한 향기가 쫙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피어나게 된 매화를 뭐 하는 겁니까? 예찬하는 거죠. 예찬하면서 그 향기조차 엄청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 2수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 3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수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할까?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내로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빙자옥질 역시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구슬같이 아름다운 자질, 이게 바로 빙자옥질이래요.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내로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는 곧 매화가 될 거라고요. 그럼 이 빙자옥질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매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화자의 평가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을 기약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황혼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달이 뜨는 걸 이야기합니다. 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향기를 풍기면서 저녁달이 뜨는 것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치고절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아하고 높은 절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뿐이다, 즉 매화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아까 봤던 이수에서는 추운 겨울날 약속을 지켜가면서 피어난 매화의 향기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제3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높은 절개를 가지고 있고 빙자옥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매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그 매화를 극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고전 시가에서 보통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지문의 마지막 수 제8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쪽 누각에 숨은 꽃이 철쭉인과 두견화인가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두견화는 진달래를 이야기합니다. 진달래. 근데 우리 친구들 알 거예요. 철쭉이나 진달래 같은 것은 보통 언제 핍니까? 우리가 봄이 왔을 때 봄을 알리는 꽃으로 우리가 철쭉이나 진달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온 세상이 눈이야. 즉 겨울이죠. 눈이거늘 제 어찌 감히 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눈 오는 날에 매화는 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계속 확인했잖아. 근데 철쭉이나 두견화 같은 경우는 눈 추워서 못 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제 마지막 8수에서 우리 가지문의 마지막 8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작품에서 매화와 뭐를? 진달래, 작품에서 두견화죠. 그 다음에 철쭉을 상반된 의미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추운 겨울에도 능히 피어오르는 것은 매화, 하지만 추운 겨울에 동쪽 누각에 숨어서 피지 못하는 것은 철쭉과 두견화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게라 백설양추는 매화밖에 뉘 있으리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에 피어오르는 것은 뭐밖에 없다? 매화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에 등장하는 대상들의 관계를 여러분이 설정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주와 절개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매화, 아무리 추운 겨울날 아무리 눈이 날리더라도 이 매화는 피어오른다라는 점에서 안민영의 매화사에서는 이 매화를 극찬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가지문, 고전시가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하게 해석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작품의 길이도 꽤 길고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을 법한 작품은 나지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는요, 신석정의 향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수필 작품인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수필이라고 하는 갈래를 접근하는 일종의 팁 같은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수필이라는 작품을 접근할 때, 수필이라는 갈래를 접근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를 찾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수필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을 담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작품을 해석해 나가면서 읽어가면서 도대체 글쓴이는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을 창작을 했는가, 그 독특한 경험을 찾아주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글쓴이는 절대 나 이런 경험까지 해봤다? 라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수필을 창작하지 않아요. 그 경험 속에서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
혹은 교훈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품을 읽어가면서 어떤 교훈이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걸 찾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일은 뭐냐면요. 아까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의 독특한 경험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드러내는 과정 속에 매우 독특한 표현 방법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표현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세 번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부터 이 향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을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도대체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갈게요. 나이가 들수록 격이 높아지는 것이 나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일단 시적화자가 아니죠.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험 중에 하나는 뭐가 되느냐? 글쓴이는요, 나무와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가 봐.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수록 격이 높아지는 것이 나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경기도 용문사에는 천여 년 전에 심었다는 고령의 은행나무가 있어서 45m의 키에 아래 부분의 직경이 4m가 된다니 산으로 치자면 백두요 한라가 아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두산 한라산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대단한 은행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뜰하게 자질구레한 나무만 심어놓고 바라보아도 한결 마음이 든든한데 그쯤 고령의 거목이고 보면 내 하잘것없는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살아도 뉘우칠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글쓴이가 작품의 첫 부분, 나지문의 앞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여러분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무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며 그 나무를 통해서 내 인생은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글쓴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홍야항야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야항야로 일삼는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사는 것이 너무나 치사한 것만 같아서 새삼 허탈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들끼리 모여 사는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세속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허탈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야. 스스로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는 글쓴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 앞에 대를 심어 소슬한 가을바람을 즐길 줄 모르는 바 아니요. 또한 눈부신 장미꽃이 싫은 바도 아니요. 오색영롱한 철쭉도 싫은 바 아니지만 그런 관목보다는 나는 뭐가 좋다? 악교목이 더 좋고 이 악교목보다는 뭐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목이 믿음직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교목이 무엇인지 교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목이 무엇인지 밑에 단어의 뜻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글쓴이는요. 악교목도 좋고 그 다음에 관목도 좋고 교목도 좋은 거예요. 일단 다 좋은데 그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찾으라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은 교목, 그리고 악교목, 그리고 관목의 순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목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뭐 때문에 믿음직해서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목이 뭐냐면 여러분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줄기가 곱고 굵으며 높이가 8m가 넘는 나무래요. 이렇게 듬직한 나무를 보고 있으면 믿음직해서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쓴이의 생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욕심껏 꽂아놓은 나무가 좁은 뜰하게 초10,000원이 되었대요. 나무가 너무 좋아서 나무를 가꾸는데 너무 많이 심다 보니까 10,000원이 되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제일 먼저 장미를 담 옆으로 분산시키고 아교목의 호랑가시와 교목인 태산목, 은행나무, 나구송을 알맞게 자리 잡아 세운 것도 호화찬란한 장미처럼 눈부신 여생이기보다는 담담하기를 바라는 탓도 있지만 차라리 그보다는 날로 거목의 몸매가 잡혀가는 아교목들에게 끌리는 정이 더욱 도탑고 믿음직한 탓이기도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담 옆으로 분산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넓은 공간에다가 아교목과 교목들을 알맞게 자리 잡아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뜰에 너무 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를 한 거야. 여기서 우리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목보다는 아교목이, 아교목보다는 교목이 더 좋아라고 하는 시적화자의 생각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미는 딱 보면 예쁘죠. 예쁘고 눈부셔요. 근데 내 인생이, 남아있는 인생이 저렇게 눈부신 여생이기보다는
담담하기를 바라는 자신의 생각도 담겨 있거니와 조금 더 좋은 게 아교목 혹은 이제 여기 커다란 나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교목 같은 것들이 더 좋으니까 이걸 더 알맞게 자리 잡아 배치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하고 나서 나구송 사이로, 우리 나구송은 뭐에 속한다? 여기 나와 있죠? 교목에 속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나구송 사이로 바라다 보이는 6월 하늘에서는 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그 지풀은 쪽물이 금세 쏟아질 것만 같아 좋거니와 5월부터 개화하기 비롯한 태산목입니다. 역시 교목에 속합니다. 겨우 10년이 되었는데도 두세 송이씩 연이어 꽃이 피는가 하면 그 맑은 향기가 어찌도 그윽한지 문향심리를 자랑하는 난 또한 감히 따를 바 못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글쓴이의 감정, 글쓴이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야. 우리가 흔히 난이라고 하는 것, 문인들이 그 향이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난이라고 하는 것의 향기보다 내가 실제로 키우고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태산목에서 꽃이 피니까 그 향기가 뭐보다 더 크다? 난보다 더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만큼 태산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키우고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글쓴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라고 묶여져 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백년꽃 송이처럼, 우리 백년꽃은 백색의 연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년꽃 송이처럼 탐스러운 봉우리에 어쩌면 향기를 가득 저장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 앞에서 태산목이 뭐 했대요? 꽃을 피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침 저녁 솔깃이 흘러드는 그 향기를 맡아본 사람 말이 알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향이 엄청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줄 들어가 있는 기억 부분 볼게요. 집 주변에 오류 5그루의 버드나무가 돼요. 오류를 갖고 와서 한정소원, 불모, 영리의 돌을 터득한 중국의 시인 도연명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정소원, 불모, 영리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가하고 조용하며 말이 적고 명예나 실리를 바라지 않음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연에 묻혀 사는 이제 굉장히 멋진 그런 인물들, 그 인물들 대표하는 돌을 터득한 인물로 도연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연명이 집 주변에 5그루의 버드나무를 키웠나 봐요. 그대로 향기 높은 저 태산목 같은 거목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글쓴이의 생각 속에서는 이 도연명이 곧 어떤 인물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태산목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윽한 향기를 풍기면서도 듬직하게 멋지게 자신의 중심을 잡아가며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도연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장미류의 관목처럼 눈부신 꽂히고 싶어 하는 데는 머리를 써도 태산목처럼 경 높은 향기를 마음에 지니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내 스스로 향기 지닐 마음의 여유가 없음을 슬퍼할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밑줄 들어가 있는 기억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글쓴이가 도연명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대 시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거니와 그 다음에 장미류의 관목처럼 눈부신 꽃처럼 보일 수 있는 인생은 머리를 써가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도연명처럼 이 태산목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와 같은 여유가 없었음을, 마음의 여유가 없음을 슬퍼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도연명 같은 존재가 아님을, 그리고 그와 같은 존재, 경지까지 올라갈 수 없음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략된 부분, 문 밖에 심은 버드나무. 우리 글쓴이도 버드나무를 심었나 봐요. 벌써 10년이 가깝게 자라고 보니까 이른 봄부터 찾아와서 옥을 굴리듯 울어주는 밀화부리, 밑에 새입니다. 새. 밀화부리도 버드나무가 없었던들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도연명이 5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우리 글쓴이도 버드나무를 심었나 봅니다. 그러기에 이 근방에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요, 버드나무 집이라고 통했대요.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혹시 전화라도 와가지고 우리 집 위치를 묻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야 어디까지 와가지고 문 앞에 버드나무가 3그루 서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친구들이 다 무난하게 찾아왔다라는 거야. 그럼 버드나무를 3그루밖에 안 심었나? 아까 도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5그루 버드나무 이야기했으면 5그루 심을 법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초에 5그루를 맨 처음에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정성 들여서 가꾸었어요.
이웃집에서 가을 낙엽에 성화를 내고 자기 집 옆에 서 있는 놈만이라도 베어주었으면 했답니다. 이게 나무가 점점 커가니까 낙엽도 정말 많이 떨어질 건데 그 낙엽이 우리 집 마당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죠. 옆집 마당에도 떨어지고 옆집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이런 거 싫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저거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말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집 주인에게 알아서 하세요 라고 처분을 맡겼어요. 맡기니까 베어다가 장작으로 패뗀 모양이고, 또 한 그루는 동네 애들이 매일 짓궂게 매달리는가 했더니 끝내는 껍질을 홀랑 벗겨대는 등살에 기어이 고사하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남은 세 그루밖에 없는 거예요. 엽채를 사이에 두고 태산목과 마주보고 서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연명이 5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우리의 글쓴이도 5그루를 심었지만 한 그루는 이웃 주민과 관련된 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그루는 동네 아이들의 성화로 인해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3그루의 버드나무만 남은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5그루가 다 자랐다라고 한다면 집 주변에 오류를 가꾸어서 마치 도연명처럼 한정소원 불모영리의 도를 토득한 저 도연명의 풍모를 배우고자 함이었는데 도연명처럼 살기 위해서 5그루를 심은 건데 어쨌든 지금 3그루밖에 안 남은 상황이죠. 3그루가 남게 되어서 짓궂은 친구들이 찾아올라 치면요, 뭐라고 하느냐, 오류가 아니라 3그루밖에 없으니까 삼류선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근데 그 삼류선생이라 부르는 데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오류선생은 못 될지언정 삼류선생의 칭호도 오히려 과분한 것만 같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설마 삼류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본인에 대한 매우 겸손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글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수필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가 라는 걸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무를 통해서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아니 뭔가 화려한 것에 대해서만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꼭 화려한 것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중심을 잡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커다란 나무들이 있다라고 하는 글쓴이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3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에 A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나에 B가 나와 있습니다. A 부분은 제 3수고요. 그 다음 B 부분은 태산목에서 꽃이 피었고 그것을 백년꽃 송이처럼이라고 표현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번부터 볼게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유적 표현 있습니까? 매화를 빙자옥질, 아치고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A고, 그 다음에 우리 백년꽃 송이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A와 B 두 부분에 다 비유적 표현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의 속성을 드러낸다? 1번 선지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2번 갈게요.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대상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대상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A 부분에서 매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B 부분에서 태산목에 꽃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지는 않죠. 그 다음 3번,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서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색채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으로 특정 색상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지화하게 만들어주는 시어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A에서는 눈 같은 거, 하얀색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도 백년꽃송이라고 하게 되면 하얀색 연꽃이기 때문에 어떤 색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두 친구들이 3번 맞겠다 라고 생각해서 체크한 친구들, 정답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함정에 빠지는 거야. 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애상적 분위기는 슬픈 분위기라고요. A와 B 어디에도 슬픈 분위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4번 갑니다. 자연물에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활용하여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말을 건네는 어투는 눈 속에 너로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A 부분에서만 확인할 수 있지 B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죠. 그 다음 마지막 5번. 사실 이 문제가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였는데 많은 친구들이 5번을 선택했더라고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물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은 A와 B 둘 다 자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화자와 글쓴이의 생각을 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대상에 감정을 이입했느냐, 이게 옳지 않아요. 우리가 대상에 감정을 이입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자가 어떤 감정을, 혹은 글쓴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감정을
대상에다가 투영하는 거야. 쟤도 나와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겠지라고 해서 투영을 해서 결국은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동일해지는 것을 감정의 이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A 부분에서 대상은 뭡니까? 매화예요. 매화에다가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투영합니까? 아니죠. 화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뭐예요? 매화를 예찬하는 거라고. 근데 매화를 예찬하는 감정을 매화에다 투영해요? 안 한다고요. 그 다음 B 부분에서는 글쓴이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태산목에서 피어난 꽃, 향기가 어마어마하네 라고 해서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 그것을 그 꽃에게 투영해요. 그 꽃이 결국은 화자와 똑같은 혹은 글쓴이와 똑같은 감정을 갖게 됩니까? 아니라고요. 따라서 대상의 감정을 이입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선지를 골라줘야 되는 거. 자, 35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의 두세송이와 철쭉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와 나 두 작품 모두에, 두 지문 모두에 두세송이라고 하는 표현과 철쭉이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는데 일단 그러면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 가라고 하는 작품에서 두세송이는 뭘 의미합니까? 그렇지. 매화가 두세송이 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서는 두세송이가 뭐예요? 태산목에 피어난 꽃 두세송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의 화자 매화에 대해서 나의 글쓴이 태산목의 꽃에 대해서 다 긍정하고 있고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철쭉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가에서 철쭉은 뭐였어요? 그치, 매화와 대비되는 거죠. 매화는 눈이 오는데도 피어나요. 반면에 철쭉은 그렇지 않은 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에 나와 있는 철쭉은 뭔가요? 철쭉은 관상용이야. 근데 그 철쭉, 관상하는 목적인 관목도 난 좋기도 좋은데 이것보다 더 뭐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산목과 같은 교목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쭉과 관련된 화자, 가의 화자와 그 나의 글쓴이의 생각은 조금 상이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갑니다. 가와 나의 철쭉은 모두 화자가 거부하는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게 옳지 않은 게 되겠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나에서 글쓴이는요 철쭉 거부하지 않아요. 철쭉도 좋아, 좋은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태산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옳지 않다. 2번 갑니다. 가와 나의 철쭉은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재이다. 그렇죠. 가에서는 매화를 부각하기 위해서, 나에서는 태산목을 부각하기 위해서 쓰이는 소재죠. 3번 갑니다. 가와 나의 두세송이는 모두 다른 자연물과 비교되는 소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에서 매화, 뭐와 비교가 된다? 철쭉과 비교되고요. 두견화와 비교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나에서 태산목, 태산목에서 피어난 꽃송이, 두세송이는 뭐와? 난과 비교가 되면서 그 향기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4번 갑니다. 가와 나의 두세송이는 모두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매화, 태산목의 꽃이 되니까. 5번 갑니다. 나의 두세송이와 달리 가의 두세송이는 추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개화를 한 대상이다. 그렇죠. 가의 두세송이 매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개화를 한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나의 두세송이는 태산목의 꽃이었다고요. 언제 핀데요? 5월부터 개화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5번도 적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하니까 1번 선지를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자, 36번으로 가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밑줄 들어가 있는 기억과 니은이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나지문에 밑줄 들어가 있는 기억과 니은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죠. 밑줄 들어가 있는 첫 번째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도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니은에서는 본인이 삼류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도연명과 같은 경 높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어디에서? 기억에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니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삼류선생이라고 주변에서 불리곤 하는데 이것조차도 과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겸손한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번 갑니다. 기억은 향기 지닐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나의 자부심을, 니은은 삼류선생이라고 불리는 삶에 대한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기억에서는 향기 지닐 마음을 지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난 그 여유가 없다는 걸 슬퍼하죠. 자부심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삼류선생이라고 불리는 것도 과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번 옳지 않고요. 2번 갑니다. 기억은 태산목 같은 거목이 되고 싶은 나의 꿈을 실현했어요. 나는 실현하지 못했다. 안타깝다라고 말하죠. 니은 도연명의 풍모를 배우고자 노력했던 나의 자족감을 드러낸다. 겸손한 거야. 난 삼류선생이라고 불리는 것도 과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번 갑니다. 기억은 한정소원 불모영리의 도를 터득하지 못했던 나의 슬픔을, 니은은 한정소원 불모영리의 도를 터득한 후에 느꼈던 나의 기쁨을 나타낸다. 여러분, 니은에서 나는 도연명과 같은 도를 완전히 터득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도 옳지 않고요. 자, 4번 갑니다. 기억은 경 높은 향기를 지니고 살아가지 못하는 삶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을 난 그런 여유가 없다. 안타깝다라고 말하죠. 니은은 오류 선생의 풍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겸손한 난 삼류 선생도 과분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5번 갑니다. 기억에 오류를 가꾸어 도연명의 도를 터득하고 싶었던 나의 소망을, 니은은 집 주변에 오류를 가꾸지 못한 상황을 핑계로 도연명의 도를 저버리려는 나의 의도를 나타낸다. 우리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니은에 들어가 있는 게 5번 선지죠. 5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거 고르라고 이야기하면 4번 선지 골라줄 수 있겠고. 자, 세트의 마지막 문제 3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나를 감상한 내용이다. A부터 E까지 중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글쓴이가 생활 주변에서 찾은 글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글이 수필인데, 자기 고백적 성격이 강한 수필은요, 삶에 대한 통찰과 가치관을 담고 있고요, 개성 있는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 또한 독자들은 소필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성격이나 삶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나 작품을 한번 다시 분석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죠? 찾아볼게요, 답을. 학생 1 말합니다. 아끼던 버드나무를 베고 싶다는 이웃에게 성화를 내는 모습에서 글쓴이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글쓴이가 굉장히 다혈질이냐? 아니죠. 성화를 낸 건 누구예요? 이웃 사람이 성화를 낸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람에게 처분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지 글쓴이가 성화를 낸 거 아닙니다. A 적절하지 않고요. 일단 B 볼게요. 자신의 삶이 눈부시기보다 담담한 인생이기를 바란다는 것에서 글쓴이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장미처럼 호화로운 거, 예쁘게 보이는 것은 머리를 쓰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나는 뭐하나 담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죠. 3번 C.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사는 것에 대해 허탈함을 느끼는 모습에서 글쓴이의 삶에 대한 태도를 엿보일 수 있다. 우리 나시문의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죠. 나 허탈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하고 E를 한번 볼게요. 을이라 혹은 리라를 반복하여서 나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에서 개성 있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 나지문의 곳곳에서 이 리라라고 하는 종결어미가 반복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 갈게요. 키우던 5그루의 버드나무가 3그루만 남게 된 일화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글감을 찾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창작한 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제일 먼저 찾았던 A를 골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38번에서 41번 문제 세트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비문학 독서에서 제일 어렵게 풀었을 법한 지문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요. 일단 정보의 양이 많아요. 정보의 양이 많은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구조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구조 자체가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져요. 무슨 이야기냐? 중요한 정보들이 막 약간 뒤죽박죽 섞여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구조화해야지만 세트에 걸려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조금 더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와 함께 바로 본문 독해에 들어가기보다 일단 세트부터 먼저 훑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기술 지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쭉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을 텐데,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39번이요. 39번 문제를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틀린 친구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왜 이걸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요거 보기 속에 일종의 도식이 나와 있죠. 요와 같은 도식이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걸 활용해 가면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후에 4번째 단락과 5번째 단락을 이해할 때요. 39번에 나와 있는 요 보기 속의 도식에다가
중요 정보를 얹어가면서 한번 독해를 해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본문 속에 그림 자료가 나와 있으면 그림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꼭 본문 속에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문제 속에 있어도 충분히 본문 이해에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세트로 훑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좀 이따가 네 번째 단락과 다섯 번째 단락을 독해할 때 여러분은 39번 문제 속 보기의 그림에다가 정보를 얹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첫 단락부터 봅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 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요,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서 자동차 분야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친환경차가 그래서 뭐 하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첫 단락의 마무리를 친환경차가 주목받고 있어 라고 끝냈으니까 당연히 친환경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친환경차에는요. 전기차, 수소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구조가 잡혀야 돼요. 친환경차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수소전기차, 그 다음에 그냥 전기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 요와 같은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친환경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환경차와 관련된 특징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먼저 뭘 묶어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여 주는 뭐만으로? 모터만으로 구동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모터와 함께 내연기관처럼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엔진을 사용하여 구동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제가 지금 밑줄 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실제 독해하는 과정에서 밑줄을 쳤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정보를 잘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여백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수소 전기차와 일반 전기차는 뭐로 구동이 된다? 모터로 구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모터 있어요. 거기다가 엔진까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친환경차와 관련해서도 그 특징이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연기관차는요. 마찰 제동 장치를 사용하므로 차가 감속할 때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돼서 사라지는 반면에 친환경차는요. 감속 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서 배터리에 충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정보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그 구조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내연기관차라고 하는 정보가 등장하게 되죠. 이건 무엇과? 친환경차와 다른 거라고요. 요 안에서 내연기관차는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연기관차는 친환경차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서 내연기관차의 특징 뭘 쓴다? 마찰 제동 장치를 쓴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차가 감속할 때 운동에너지, 열에너지로 변환된 후에 사라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친환경차는 어떤 제동장치를 쓰냐면요. 이어지는 내용, 회생 제동장치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친환경차가 되는 거야. 친환경차, 회생 제동장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리하세요. 친환경차, 수소전기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모두 친환경차입니다. 그럼 이 차들은 다 회생제동장치를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내연기관차는 이와 달리 마찰제동장치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까지의 내용이고요. 정보들이 막 분산돼서 일단 구조가 어려워요. 이걸 이렇게 잘 정리해낼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설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는요, 출발할 때는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대요.
자, 그리고 모터,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모터를 구동하고요. 그 다음에 주행을 할 때는요. 주행 상황에 따라서 모터와 엔진을 적절히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연비도 좋고 배기가스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환경차 중에서 하이브리드차, 모터, 엔진 다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터만 쓰는 데는 언제? 출발할 때. 주행할 때는 모터, 엔진 모두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친환경차인 수소전기차와 전기차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모터만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엔진 없어요. 뭐만으로 달리느냐? 전기 에너지만으로 달리는 차라고 할 수가 있다. 즉 출발할 때도 전기 에너지만을 이용하여서 모터, 주행할 때도 모터만 쓰는 겁니다. 자, 전기차는요. 그냥 수소전기차가 아니라 그냥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을 해 전기 에너지를 모터에 공급하여서 움직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소 전기차는요. 뭐가 있다? 연료 탱크에 저장된 수소가 있어요. 이걸 연료 전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동력원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기 에너지 자체를 배터리에 충전해 놓고 있다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가지고 있다가 연료 탱크에 수소를 저장해 놓고 있다가 이걸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 바로 수소전기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료전지를 차량 구동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 에너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연료전지를 뭐 해야 된다? 직렬로 연결해서 가로로 쌓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걸 스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생소한 개념에 대한 설명은 잘 체크. 연료전지를 저장된 수소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 중에 산소가 만나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 과정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산화란 어떤 물질이 전자를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읽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감을 잡아야 돼요. 왜 앞에서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을 제시해주고 있느냐. 이 글에서 주되게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체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환경차 중에서도 수소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이 되고 구동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해 주는 거야. 아까 연료통에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연료탱크에 수소가 들어가 있고 공기 중에 산소를 외부로부터 가지고 와서 이걸 뭐로 바꾸는 겁니까? 산화환원 과정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운행해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원리를 통해서 수소전기차가 움직이느냐 관련해서 산화환원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이 전자를 얻거나 잃는 것을 이온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자를 얻게 되면 음이온이 되고요. 전자를 잃게 되면 양이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수소전기차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어지는 단락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수소전기차에는요, 백금을 넣은 촉매와 백금, 그 다음에 고분자 전해질 막을 지닌 연료전지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서 출력이 더 커요. 거기다가 저온에도 작동이 되며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백금 넣은 촉매, 고분자 전해질 막을 지닌 연료전지를 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료전지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사용되는 촉매 속에 들어있는 백금. 이 백금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에 무슨 반응을 일으키느냐? 산화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체크. 어떤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물질이 전자를 내어주는 것이 산화 반응이 되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산소의 환원 반응을 활성화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환원 반응, 전자를 받아들이는 반응이 되는 겁니다. 이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극 사이에 있는 고분자 전해질 막은요, 양이온의 이동은 돋고요, 음이온과 전자의 이동은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연료전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 등장합니다. 수소를 저장한
연료 탱크로부터 수소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 공급기로 유입되는 외부의 공기 속에 산소가 플러스 극으로 공급되며 시작을 합니다.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 수소는요, 촉매 속 백금에 의해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되고, 수소 양이온은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과해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 발생하게 되고요. 이 전기 에너지가 모터로 전해지게 되면서 차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제가 왜 여러분 쭉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느냐? 잠깐만 뒤로 넘어가서 요 보기를 볼 거예요. 아까 제가 본문 독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방금 읽어가기 시작을 했던 4번째 단락과 5번째 단락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뭘 부탁을 했습니까? 그치, 옆에 나와 있는 39번 문제 보기 속에다가 얹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보기 속에 나와 있는 그림 볼게요. A, B, C, D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A는 마이너스 극이야. 일단 B는 외부 회로고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요, 고분자 전해질막이고요. D는 뭐냐면 플러스 극이에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느냐? 여러분 본문에서 방금 전에 읽었던 정보 중에서 수소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 수소가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 산화 반응, 전자를 내어주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플러스 극에서는 뭐가? 산소의 환원 반응이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자, 그럼 수소가 들어왔다. 들어와서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자를 내어준다고요. 수소는 양이온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수소의 산화 반응이 일어났을 때 고분자 전해질막 C에서는 전자의 이동은 억제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양이온의 이동은 돕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수소의 환원 반응으로 전자가 나왔다. 근데 고분자 전해질막에 막혀서 이동을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외부 회로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로 전자 이동.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수소 양이온은 어디로 갔니?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해 가지고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야. 전자는 무엇을 통해서? 외부 회로를 통해서 플러스 극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이때 밖에서 산소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했죠. 외부에서 산소가 들어오고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양이온이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해서 건너오게 되죠.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산소의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 들어오게 된 전자, 산소 음이온이 됩니다. 수소 양이온과 만나게 되면서 뭐가 돼서? 물이 돼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와 함께 줄글로 읽으면 내용이 엄청 많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하지만 문제 속에 나와 있는 보기를 이용하니까 훨씬 더 줄글의 내용이 이해가 잘 된다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마지막 단락이 남아서. 자, 마지막 6번째 단락 여기입니다. 밑에서 3번째 줄. 수소 전기차에 사용되는 수소는요, 가솔린의 3배나 되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이용하므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가 배출될 가능성도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거기다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필터로 정화하여 사용한 후에 배출하기 때문에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좋고 오염물질 배출도 적고요. 공기 정화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써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가인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막을 사용해 연료전지를 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거기다가 수소는 고압으로 압축해야 되는데 이건 폭발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관과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 아직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많고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겨워했을 법한 지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세트에 걸려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38번 문제부터 볼게요. 위크레드의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압으로 압축한 수소는 폭발할 위험이 크니 보관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많겠군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제일 마지막인 6번째 단락에서 내용을 확인했죠. 뭐라고 합니까? 어려움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아직 상용화까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절. 자, 2번 갑니다. 수소전기차는 공급되는 외부 공기를 필터로 걸러 사용하므로 정화된 공기가 배출되겠군. 어디서?
6번째 단락에서 수소전기차는 이와 같은 좋은 점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3번. 수소가 연료로 쓰이는 이유는 가솔린보다 에너지 효율은 낮지만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6번째 단락에서 수소가 연료로 쓰여요. 친환경적인 건 맞아요. 하지만 에너지 효율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4번.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막을 대신할 저가의 원료를 개발한다면 연료전지의 가격을 낮출 수가 있겠군. 현재는 비싸. 왜 비싸냐?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막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보다 싼 가격의 원료를 개발할 수가 있다면,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전체적인 연료전지의 가격도 낮아질 겁니다. 5번 갑니다. 수전기차를 구동할 수준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다수의 연료전지를 직렬로 연결해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뭐였어요? 스택이라고 이야기했죠. 3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면 됩니다. 답은 3번을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39번 문제. 우리 아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기 속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잠깐 봤습니다. 보기는 수전기차의 연료전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기 내용 나와 있었고요. 아까 봤죠? A-극 수소의 산화 반응. 수소 들어와서 전자를 내어주게 되고요. 그 전자는 여기 나와 있는 B, 외부 회로를 통해서 플러스극으로 이동. 반면에 수소 양이온은 C, 즉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해서 플러스극으로 이동하게 돼요. 외부에서 들어온 산소, 전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양이온을 만나면서 뭐가 된다? 물이 되어서 배출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번 갈게요. A와 B에 들어있는 금속은 각각 수소와 산소의 이온화를 촉진하겠군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A와 B에 들어있는 금속은 뭐였어요? 백금이었죠. 백금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온화가 뭐였냐면요. 산화환원 반응, 즉 전자를 얻거나 잃는 것이 이온화였죠. 이걸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촉진하는 것이 백금이다.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2번 봅니다. B를 통해 전자가 흘러가는 이유는 C가 전자의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고분자 전해질막, 양이온의 이동은 돕고 전자의 이동은 억제한다. 그래서 외부 회로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적절합니다. 자, 3번 갑니다. C를 통과하여 D로 이동하는 수소 양이온은 A에서 전자를 잃은 수소이겠군 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수소가 들어와서 A에서 산화 반응을 겪으면서 뭐합니까? 전자를 잃게 되고 수소 양이온은 C를 통해서 플러스극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 적절. 자, 4번 갑니다. A와 B에서 분리된 전자는 A와 D에서 분리된 전자는 B에서 만나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겠군 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전자가 분리되는 건 뭐였죠? 산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수소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어디에서? A에서. 반면에 D에서는 산소의 환원 반응이 활성화되는 곳이었죠. 따라서 4번 옳지 않다. 전자가 혼자 외부 회로를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였습니다. 자, 맞아. 5번 갑니다. D에서는 수소 양이온과 산소 양이온이 결합하여서 물이 되겠군 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D에서 6일 따라 건너온 수소 양이온, 그 다음에 산소가 B를, 즉 외부 회로를 통해서 건너오게 된 전자를 만나면서 음이온이 돼서 결합해서 물이 된다. 적절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기 때문에 4번 선지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4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40번 문제도 좀 어렵게 푼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억부터 디귿까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억은 뭐냐면요. 우리 본문에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묶어서 기억. 니은은 하이브리드 차, 디귿은 내연기관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기억은 니은 디귿과 달리 연료 탱크를 제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기억은 뭐였습니까?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연료 탱크 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수소전기차는 수소가 연료고 이 수소를 보관할 연료 탱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1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2번 갑니다. 니은은 기억에 쓰이는 모터와 디귿에 쓰이는 엔진을 주행 상황에 따라 활용한다. 하이브리드 차의 특징이죠. 자, 3번 갑니다. 디귿은 기억 니은과 달리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자동차의 주행에 활용하지 못한다. 디귿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였고요. 어떤 것을 활용한다? 마찰 제동 장치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감속할 때
열 에너지로 변환된 다음에 사라져버린다고 이야기했어요. 활용하지 못합니다. 4번 갑니다. 기억 니은은 디귿에 비해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양이 적다. 기억 니은은 묶어서 친환경차. 따라서 친환경차의 특징 적절하고요. 5번 갑니다. 기억 니은은 디귿과 달리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출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기억 니은은 친환경차였죠? 친환경차는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특히나 니은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도요, 출발할 때만큼은 모터만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5번 선지 설명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답은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소전기차나 전기차 모두 연료탱크가 필요 없다는 아닙니다. 수소전기차는 연료탱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1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세트에 걸려있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맥상 가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밑줄 들어가 있는 가가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요,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 친환경차가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심리적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받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죠. 받다가 활용된 양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과연 가와 유사한 것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갑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신입사원을 받아야겠다. 이거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이지, 따라서 가까운 의미 아니고요. 2번 갑니다. 네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 무엇이든지 받아주겠다. 이건 조건에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자, 3번 갑니다. 그 아이는 막내로 태어나 집에서 귀염을 받고 자랐다. 마치 주목을 받았다처럼 어떤 관심 같은 거고 심리적 작용 같은 것들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4번 갑니다. 그는 좌회전 신호를 받았대요. 신호에 따라서 천천히 차의 속도를 높였다니까 가와 유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없고. 맞아, 5번. 예전에는 빗물을 큰 물통에 받았답니다. 이거 그릇에 담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걸 고르라고 이야기하면 3번 선지를 골라줘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세트의 마지막 문제. 우리 4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에서 45번 문제 세트로 가도록 할 텐데요. 고전소설이 등장을 했어요. 고전소설이 등장을 했고, 아마 고전소설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매우 생소하게 받아들일 법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지막 세트이기 때문에 아마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생소하더라도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었느냐? 우리가 문학작품도 전체 세트로 훑어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고, 왜? 보기를 보기 위해서. 45번 문제를 보면요, 생소한 요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45번 문제 보기. 태원지는 주인공 임성이 자신을 따르는 호걸들과 미지의 대륙인 태원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내용의 영웅소설. 사실 이런 거 되게 많죠. 근데 임성은 황제가 될 천명, 하늘의 명을 받은 인물로 하늘로부터 전국 옥세를 받고 신적 존재인 용왕으로부터 천명을 인정받습니다. 임성은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같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하는데, 임성은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주인공과는 달리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도수를 부리는 등의 신이한 능력을 보이기보다는 황제가 갖추어야 할 내면적인 덕목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보기 속의 내용을 그냥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나에게 힌트가 될 만한 내용만으로 생각하시고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찾는 것이 작품 분석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이 태원지라고 하는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무엇에 초점 맞출 거냐면 보기 속에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분석할 겁니다. 가도록 할게요. 종황이 친히 조정, 임은과 함께 병사를 거느리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인물이 등장을 했죠. 종황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고, 이 인물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또 병사까지 거느리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핏 여러분이 확인해 봤을 때, 그럼 이 작품의 주인공은 종황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뭐 읽지 않은 친구들은, 보기부터 보지 않고 온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근데 보기에서 주인공은 누구래? 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황은 임성이 데리고 다니는, 혹은 임성의 밑에 있는 영웅호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임성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과연 석벽 틈 사이에 붉은 안개가 일어났고요, 도끼가 어려 있었는데, 종황이 손에 들고 있는 부채를 들어가지고 한번 둘러치니까 이 이상한 기운들이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종황이 뭐를 가지고 있다?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보기 속에서 주인공 임성은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종황이 그 조력자 중에 한 명이 될 거야. 바로 그때 아까 조정과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열었냐면 누런 괴짝을 열었대요. 괴짝 안에서 짐승이 튀어나왔는데 그 짐승은 뭐냐면 커다란 누런 닭이었습니다. 근데 이 닭이 튀어나와가지고 석벽 위로 날아 올라가가지고 크게 우니깐 갑자기 바위가 절로 갈라지면서 괴상한 짐승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짐승은 스스로 죽어버렸대요. 어떤 짐승이냐? 어마어마한 황금빛 진해였답니다. 진해 되게 무서운 짐승이잖아요. 무서운 벌레죠. 그래서 모두 크게 놀라 얼굴빛이 창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굉장히 커다란 위험을 겪을 수도 있었는데 종황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리고 준비해온 것으로 인해서 어렵지 않게 이 위기를 극복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은 과연 하늘이 내신 신이한 사람입니다. 이 짐승이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대비하셨습니까? 라면서 누가 말했대요? 임성이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주인공 임성 등장. 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보기의 내용이 이제 드러나는 거야. 주인공 임성은 위기를 극복해 나감에 있어서 조력자들의 능력을 받지, 도움을 받지 본인이 능력을 발휘한다라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황금빛 진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능력을? 종황의 능력에 도움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종황이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괴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닭의 깃털입니다. 신이 늘상 큰 바다에는 온갖 괴이한 족속들과 요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수에게 준비시킨 것이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 같은 것도 있는 거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서 미리 위기를 예측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이 들어맞아가지고 저 진해와 같은 독한 요괴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종황의 재주를 칭찬했대요. 자, 즉시 섬을 떠납니다. 배를 뛰어가는데 바람이 순하고 물결이 고요해서 배가 반석 위를 가듯 편안하고 화살같이 빠르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를 보고서 주인공 임성이 다시 종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다라고 하는 공간이 엄청 커다란 파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고전 소설에서는 뭐 괴물도 또 나타날 수가 있겠지. 근데 굉장히 편안하게 항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성이 말합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큰 바다에는 배를 삼키는 고기도 많다고들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을 당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종황이 대답해줘요. 바다에 하찮은 족속들 모두 동해의 신인 해약이 거느린 것들인데 해약, 동해의 신입니다. 신적 존재죠. 이 해약이 이미 1000명이 주공에게 향한 줄 알고 물에 사는 생물들에게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공은 임성을 말하고 아까 보기에서 봤죠? 임성은 1000명을 받았다. 이 1000명을 받았다라는 걸 누가? 신적 존재인 동해신 해약도 인정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요괴의 작변을 신이 약간 제어하기는 했지만 이게 어떻게 제 재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다 누구 덕이다? 주공인 임성이 1000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주공이 만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같은 대회에서 그만한 공경을 겪고도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렇죠. 이 황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하들, 신하들이 적재적소에 위치해 있어야 될 텐데 일단 임성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자신의 동료들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임성을 보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략 부분에 줄거리가 등장하게 돼요. 임성 일행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하늘의 명을 받으니 나라가 번창하리라 라고 글이 새겨져 있는 전국 옥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전국 옥새라고 하는 것이 임성이 1000명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재가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의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종황이 임성을 대신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섬의 주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섬의 주인이 뭐를? 전국 옥새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한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종황의 입장에서는 임성 내 주군이 1000명을 받은 사람이고 1000명을 받았기에 전국 옥새를 얻었는데 갑자기 섬의 주인이 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 어이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물에는 각각 주인이 있는데 물건 임자가 아니면 그 물건 오지 않는 법입니다. 나에게 보배가 있는 것처럼 그것은 본래 주인의 것이 아니어서
내가 먼저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인, 섬의 주인 어찌 망령스럽게 욕심을 내어서 스스로 잘못된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전국 옥새 그 보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종황이 말하죠. 주인이 말합니다. 그 보배는 본래 내게 합당한 것이고 그대에게는 당치 않은 것이야. 그래서 그대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곳에 이르게 했다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옥새를 얻기 위해서 이들이 섬으로 향하게 만들었다라고 섬의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종황 소매를 떨치면서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종황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크게 웃으며 말합니다. 나중에 뉘우치지 마시오. 그래서 종황이 섬의 주인을 만나는 것을 이제 만남을 뒤로 하고서 일행에게 돌아오는데 배와 일행이 간 곳 없이 사라져 버렸고 종황이 크게 놀라서 몸을 돌리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 섬의 주인. 섬의 주인이 벌써 뒤에 와가지고 크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대가 비록 온 천하를 다스릴 재주가 있다고 하여도 날개가 없으니 지금 이들 간 곳 없잖아. 이 어려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종황이 눈치가 챈 거지. 이 섬의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섬의 주인에게 즉시 청하여서 바위에 함께 앉았어요. 종황이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얼굴빛을 바르게 하고 다시 섬의 주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주인의 재주가 범상치 않으니 가히 하늘의 뜻을 알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사람은 창성하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하였는데 하늘이 우리 주공에게 천명을 내리면서 그 전국 옥새를 주신 거야. 이건 하늘의 뜻이야. 근데 어떻게 섬의 주인, 당신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그 전국 옥새 보배를 달라고 하느냐? 어떻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비록 어리석고 용렬하지만 일찍이 하늘에 계시가 적힌 천서를 얻어서 음양의 변화를 약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 네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자신의 일행들이 잡혀있다라는 걸 눈치를 챈 거지. 눈치를 채고서 종황이 섬의 주인과 함께 일단 이야기를 나눔에 있어서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죠. 옛 성인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난 당신이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은 옳지 않다. 그대는 비록 신통하여서 몸을 띄워서 하늘을 오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지만 그대 소중한 부하들의 목숨은 어찌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잡혀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나와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그대가 진정 하늘이 명하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대의 말이 진실로 옳은 것이니 어찌 빼앗으려고 하겠는가? 섬의 주인도 진짜로 천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옥새를 뺏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종황의 관상을 보니까 재주가 비록 좋다고는 하지만 그대가 천하를 다스릴 제왕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옥새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섬의 주인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종황이 본인 스스로 섬의 주인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옥새의 주인이 아닌 것을, 즉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군이 옥새의 주인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섬의 주인은 오해를 해서 종황이 그 옥새를 가지고 있는, 옥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종황 웃으면서 말합니다. 주인은 나만 보고 우리 주공은 보지 못했군요. 주인은 하늘이 정하신 진정한 인물을 보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잡아간 배 안에 계셨는데 우리 주인 모른 척 하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데려오게 되느냐? 하인들을 명해서 깊은 산속에 잡혀있는 배와 그리고 일행들, 임성과 여러 장수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종황이 죽은 임성을 즉시 모시는 거죠.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섬의 주인과 서로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 섬의 주인이 임성을 보고서 문득 놀라면서 바위 아래로 내려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죄를 한 거예요. 보자마자 임성이 천명을 받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소인이 알아보지 못하고 하늘이 정한 일을 범하였으니 그 죄 10,000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다고 할 것입니다. 종황이 즉시 붙들고 자리에 앉히고 말하기를 그대 어떤 사람이길래 천명을 하십니까? 부끄러움을 머금고 말하기를 저는 서해 용왕인 광덕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까 중략된 부분 앞부분에서 동해 왕이 우리 임성이 천명을 받았음을 인정했다는 걸 확인을 했고 서해 용왕조차도 임성을 보자마자 천명을 받은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했다. 즉 아까 보기에서 확인을 했던 신적 존재들이 임성이 천명을 받은 존재임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지 1번부터 갑니다. 임성은 요괴를 물리친 종황을 신이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아이고, 당신 종황 얼마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 겁니까? 라고 말하죠. 2번 갑니다. 종황은 요괴의 작변을 겪고도 사람이 상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명을 받은 주공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3번 갑니다. 종황은 보배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어 서해 용왕의 요구를 거절했다. 아니죠. 종황은 보배의 주인은 누구야? 우리의 죽은 임성이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서해 용왕은 종황의 관상을 보고 종황이 보배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죠. 종황의 관상을 딱 보니까 당신이 재주가 있기는 하지만 천하를 다스릴 인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번 갑니다. 서해용왕은 하늘이 정한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를 산골짜기에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하늘이 정한 인물, 임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임성을 다 묶은 채로 배 자체를 산골짜기에 숨겼죠. 5번 적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3번 선지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3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갑니다. 기억부터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본문의 기억이 뭐였냐면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우리 달개, 깃털, 이게 바로 기억 밑줄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요괴의 작변을 제어하기 위해 동해 신인 해약이 임성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누가 준비했답니까? 종황이 시켜서 반수가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1번 옳지 않고요. 2번 갑니다. 물결을 고요하게 만들어 배를 띄우기 위해 임성이 배에 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요괴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고 누가? 종황이 준비한 겁니다. 자, 3번 종황이 바다에 있을 수 있는 요괴에 대비하기 위해 반수에게 준비시킨 것이다. 이게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4번 갑니다. 석벽 틈 사이에 어려있던 붉은 안개와 도끼를 없애기 위해서 종황이 흔든 것은 부채죠. 자, 5번 갑니다. 지네를 갈라진 바위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조정이 큰 누런 닭을 변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달개 깃털을 준비한 건 누굽니까? 반수입니다. 반수. 자, 그래서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하면 3번 선지 골라주면 된다는 거. 자, 44번 갑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하죠. A는 뭐였냐면요. 종황이 섬의 주인을 설득하면서 이야기한 대목이에요. 배와 일행을 잡아갔다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하늘에서 내린 물건인데 그 물건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건 하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며 당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난 두렵지 않소! 라고 말하는 대목이 됩니다. 1번 갑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좀 친하게 지내봅시다. 이런 내용 아니잖아요. 자, 2번 갑니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드러내고 있다. 나 두렵지 않소! 라고 이야기하잖아. 자, 3번 갑니다. 동정심에 기대어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바다에서 헤맸는지 아십니까? 우리 일행 좀 풀어주세요. 이런 거 아니죠? 4번 상황을 과장하여서 자신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다. 이것도 내용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옥세를 줄 수 없다, 보배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A부분이나 똑같은 것이죠. 내가 취한 행동 변화가 없는데 변명할 것도 없는 겁니다. 5번 갑니다.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여서 상대방의 요구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A 묶여진 부분을 보게 되면 옛 성현의 말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섬의 주인 네가 그 보배를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것은 5번 선지. 자, 이제 세트의 마지막 문제이자 우리 9월 학평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기는 읽어봤기 때문에 저와 함께 발문 보고서 바로 선택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기 속에 이 태원지라고 하는 작품 영웅소설인데 일반적 영웅소설과 유사한 점과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지 5개 한번 볼게요. 임성에게 보배를 준 것을 통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종황의 말은 임성이 황제가 될 천명을 받은 인물임을 보여주는군. 보배가 딴 사람도 아니고 임성에게 가는 거야. 그 임성에게 전국 옥세가 갔다라는 점에서 이 임성이 천하를 다스릴 황제다. 이걸 하늘이 명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갑니다. 임성을 보고 서해 용왕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는 장면이 임성이 신적 존재, 용왕이죠. 신적 존재로부터 황제가 될 천명을 인정받을 인물임을 보여준다. 그렇죠. 신적 존재조차 한 번 보면 천명을 받은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3번 갑니다. 종황이 황금빛 지네를 없애는 장면은 기존의 영웅소설과 같이 임성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인물임을 보여주는구나. 그렇죠. 조력자가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시련을 극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임성이 묶인 채 배에 잡혀있는 장면은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주인공과 달리 임성이 신이한 능력을 보이지 않는 인물임을 보여주는군. 일반적인 영웅소설이면 주인공이 촥촥촥촥 해가지고 풀려나고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장면 등장하지 않습니다. 5번 갑니다. 서해 용왕이 임성 일행을 섬에 이르게 했다라는 말은 임성이 황제가 갖추어야 할 내면적인 덕목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주는군 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서해 용왕이 임성 일행을 섬에 이르게 한 이유는 뭡니까? 전국 옥새 그 보배를 빼앗기 위함이죠. 따라서 내면적인 덕목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선지를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3, 4부를 통해 우리 비문학, 독서, 세지문, 그다음 문학 세지문을 살펴봤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좀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에게 올해 학력평가 한 번 더 남았죠? 그때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국어 포기하지 않길 기원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